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6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2달여 만에 국민 임명식을 열고 국민 대표에게 빛의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없이 자랑스럽다며 국정 운영의 중심에 언제나 국민을 두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무대 위로 국민 대표 80명이 오릅니다. 손에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염원을 직접 적은 임명장이 들렸습니다. 비상계엄 당일 장갑차를 온몸으로 막은 부부와 5 쌍둥이의 부모, 산불을 피해 주민을 대피시킨 마을 이장 등이 국민대표로 나섰습니다. 모두를 포용하겠다는 의미의 흰색 넥타이를 맨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 AI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 대표에게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무대 중앙에 놓인 큐브에 이 대통령이 임명장을 걸자 이른바 빛의 임명장이 완성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감사 인사를 통해 국정 운영의 철학과 비전의 중심에 언제나 국민을 두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위대한 우리 대한국민께서 다시 세워주신 나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임명된 것이 한없이 자랑스럽습니다. 이번 임명식에는 특별 초청된 국민 3천여 명 외에도 수많은 시민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 행사를 지켜봤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서 국민들을 위한다는 그런 마음이 공감이 돼서 정말로 좋은 마음으로 오게 됐습니다. 처음 생각하신 대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임명식에 불참했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보수 야당도 이 대통령의 특별사면 등에 항의하며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임명식에 앞서 117개국 공관대사 등 주한 외교사절, 경제 6단체장 등과 함께 만찬을 하고 실용 외교를 기반으로 한 각국 협력과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글로벌 도전을 함께 헤쳐나가기 위해 힘을 보태고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사실상의 공식 취임식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 주부터는 한일, 한미 정상회담 등 숨가쁜 정상외교 일정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 80주년 경축사를 통해 북한의 대화의 손길을 거듭 내밀었습니다. 일본에는 과거사를 직시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도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4일 취임식에서 착용했던 통합을 상징하는 넥타이를 메고 광복 80주년 경축식 연단에 섰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0년간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취는 부강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독립투사와 애국선열의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광복절 의미부터 되새겼습니다. 독립투쟁의 역사를 제대로 기억하고 기록하겠다며 생존 애국지사에 대한 각별한 예우와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공동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르신 분들에 대하여 예우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공동체도 더욱 튼튼해질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수교 60주년을 맞은 한일 관계를 두곤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제 발전에 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동반자로서 셔틀 외교를 통해 미래지향적 상생협력의 길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뢰가 두터울수록 협력의 질도 높아지게 마련입니다. 과거의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양국 간 신뢰가 훼손되지 않게 노력해 줄 것으로. 남북관계에 대해선 북한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 통일은 없다는 기본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지난 정부 내내 남북 대화가 끊겼는데 먼 미래를 말하기에 앞서 대화 복원부터 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지금 당장 신뢰 회복과 대화 복원부터 시작하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취임 직후부터 이행해온 전단과 대북 확성기 중단에 이어 9.19 군사합의를 복원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나타냈습니다. 독재와 내란에서 지켜낸 빛을 계속 지켜내자며 지난 정부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도 경축사에 담았습니다. 특히 전쟁의 참화 속으로 국민을 몰아넣으려 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의혹도 정조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치권을 향해선 분열의 정치에서 탈피해 상생의 정치를 만들어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경축사에는 평화라는 단어가 12번, 미래라는 단어는 11번 등장했고 가장 많이 쓴 단어는 국민을 제외하곤 19번 언급된 빛이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어제 여야 지도부가 광복절 경축식에서 오랜만에 얼굴을 마주했지만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서로 사람과 대화한다며 인사도 없이 앞만 보다가 떠난 건데 국민 임명식 불참을 선언한 국민의힘은 그들만의 잔치라고 맹공격했습니다. 박정은 기자입니다. 경축식에 참석한 이 대통령, 국민의힘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과 마주치자 손등을 두드리며 말을 건넵니다. 송 비대위원장 이 대통령이 저녁 국민임명식에 와달라 거듭 제안했으나 단호히 거절했다고 전했습니다. 독립유공자들, 순국선열의 후손들을 뒤에 병풍처럼 세워놓고 자기 국민임명식이라 그러면서 대관식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놓고 오라고 하는 게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나란히 앉은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는 행사 내내 눈 한 번 맞추지 않았습니다. 사람하고 악수한다 뭐 이런 이상한 얘기를 했던데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가 정청래하고 마음 편하게 악수할 사람이 있겠어요. 예고대로 국민임명식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대신 장외 여론전에 화력을 쏟았습니다. 국민임명식은 빛 대신 빛만 남은 그들만의 잔치이고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이 포함된 광복절 특사는 전형적인 내 편 무죄, 남의 편 유죄라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당권 주자들도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이 대통령 경축사 내내 조국 윤미향 사면 반대 플래카드를 들고 항의 시위했고 다른 후보들도 선열이 지킨 광복의 자유와 화합의 정신을 이재명 정권 폭정이 짓밟고 있다며 국민임명식이 아닌 총통직이식이라 깎아내렸습니다. 민주당은 독재와 내란에서 빛을 되찾은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국민주권시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시작으로 지난 정부 때 임명된 뉴라이트 기관장들부터 물러나야 한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고 독립과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그들은 현대판 밀정입니다. 역사와 국민 앞에 진심으로 성찰하고 즉각 물러나야 할 것입니다. 광복절 같은 공간에서 눈길 한번 맞추지 않은 여야 수장의 모습이 서로 존재조차 인정 않는 정치권 현주소를 고스란히 보여줬다는 지적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광주 지역 고려인들이 홍범도 장군의 봉오동 전투를 재현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와 독립기념관에서도 독립의 의미를 되새기는 다양한 행사가 마련돼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나현우 기자입니다. 태극기 우산을 쓴 수백 명 무리가 깃발을 흔들며 거리를 행진합니다. 골목에 나타난 일본 헌병을 향해 물총과 비눗방울 총을 쏴 몰아냅니다. 홍범도 장군의 봉오동 전투를 재현한 거리극입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독립운동가분들이 독립을 위해서 힘써주셨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광주 고려인 마을에서는 수년째 3.1절과 광복절마다 이색 만세 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국 시민들 같이 이 날을 즐겁게 이렇게 이 명절날 보낸다는 거는 우리 고려인들께는 아주 즐거운 날이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수많은 항일 독립운동가들이 고초를 겪었던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는 인파가 몰렸습니다. 쇠로 만든 족쇄와 수감자를 옮길 때 얼굴을 가리던 용수를 보는 내내 만감이 교차합니다. 개구쟁이 같은 아이들도 서대문 형무소에 발을 들이고 나니까 굉장히 좀 침착해지고 또 이제 경건한 그런 마음을 좀 갖게 됐다고. 건물에 내걸린 독립운동가를 배경으로 사진도 남기고 체험 활동도 하며 광복절의 뜻을 기립니다. 우리나라가 예전에 아픔을 많이 겪었었는데 지금 체험하지 못한 아이에게 그것을 좀 알려주고 싶어서 광복 80주년 기념 행사가 열린 독립기념관에서는 육군 의장대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아이들은 태극기 팔찌를 만들고 얼굴과 손등에 스티커를 붙이며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80주년 기념이어서 아이 특별히 같이 역사 공부하면서 왔거든요. 또 와서 직접 느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시민들은 독립운동가의 숭고한 마음을 기리며
뜻깊은 광복 80주년을 보냈습니다. YTN 나윤호입니다. 광복절 연휴 둘째 날인 오늘도 서울 도심 곳곳에서 각종 집회와 시위가 열려 도로 통제가 이뤄집니다. 자유통일당 등 보수단체는 오늘 낮 1시부터 서울 동화면세점 등 종로구 일대에서 집회를 연 뒤 행진합니다. 이에 교보 빌딩부터 대한문 앞까지 편도 전차로가 통제되고 행진 경로를 따라 세종대로 사거리부터 대한문까지 2개 차로 교통이 통제됩니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촛불행동은 오늘 오후 4시부터 광화문 인근에서 사전 집회를 연 뒤 종로 일가를 거쳐 태평교차로 방면으로 행진할 계획입니다. 참가자들은 오후 5시부터인 태평교차로 인근에서 본 집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검이 이른바 집사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김예성 씨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특검은 김건희 씨와의 연관성을 찾는 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사게이트 핵심 김예성 씨가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김 씨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한 김 씨는 취재진 질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대가성 투자 의혹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33억 8천만 원 횡령 안 하셨을까요? 김건희 특검팀은 앞서 회사 돈 33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김 씨가 기업들로부터 184억 원을 투자를 받고 차명으로 돈을 챙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거액 투자 배경에 김건희 씨가 있다는 게 특검의 의심입니다.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특검 소환에 응하지 않았던 김 씨는 여권 만료 하루 전인 지난 12일 귀국해 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체포 당일 김 씨는 특검에 출석하면서 자신은 부정한 일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저는 무고하고 떳떳하며 어떠한 부정이나 불법적인 일에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특검이 집사게이트 의혹의 핵심인 김혜성 씨 신병을 확보하면서 수사에는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인데 김건희 씨와의 연결고리를 찾는 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앞서 김건희 씨가 구속된 데에는 고가의 목걸이를 선물했다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자수서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검이 서희건설을 압수수색한 다음 날 이뤄진 이 회장의 자백은 굉장히 이례적으로 여겨집니다. 그 배경을 조성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은 한국전쟁 때 월남한 평양 출신입니다. 운송업을 하다가 1994년 건설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교회와 병원을 주로 지으며 회사를 키웠습니다. 지역 주택조합 사업 등을 확장하면서 시공능력 평가 순위를 16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서희건설의 이진석 댁의 딸이 셋있는데 하나 둘 서희. 잘 알려진 광고처럼 이 회장에겐 세 딸이 있습니다. 딸들이 희자 돌림이라 회사 이름을 서희로 정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딸 셋 모두 경영에 참여하고 있고 사위들은 전부 법조인입니다. 맞사위는 검사 출신 박성근 변호사. 2020년 검찰을 떠났고 윤석열 정부에서 차관급인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됐습니다. 이에 앞서 이 회장은 김건희 씨에게 이른바 나토 순방 3종 귀금속들을 선물하면서 박 변호사 인사를 청탁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정황을 확인한 특검팀이 지난 10일 뇌물죄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서자 바로 다음 날 이 회장은 자수서를 냈습니다. 김 씨 구속영장 심사 하루 전 증거인멸 우려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나온 겁니다. 이 회장의 자백은 유무죄를 떠나 향후 재판에서 형량을 낮추려는 의도란 분석입니다. 김 씨는 목걸이를 모조품이라고 했는데 전후 사정을 다 알고 있는 이 회장이 증거인멸, 조작 혐의까지 받는 상황을 피하고 구속 가능성을 낮추려는 선택이란 겁니다. 수사에 선제적으로 협조해 주고받은 사람 모두 처벌받는 뇌물죄 대신 받은 사람만 처벌 대상인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되길 기대하는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알선수재로 만약에 의뢰된다라고 한다면 서희건설 측에서는 이 알선수재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죄 항목이 발생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노린 것이 아니냐. 서희건설 주력 사업인 지역주택조합 비리에 대한 검찰의 별도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특검 수사까지 회사에 영향을 주는 걸 막으려는 걸로도 보입니다.
특검은 자수서와 상관없이 이 회장이 김 씨를 소개받은 경위와 추가 뇌물이나 청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며 이 회장에 대한 사법 처리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이봉관 회장을 비롯해 김건희 씨 주변의 수사 대상자들이 자백하면서 특검 수사에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건진법사 등 다른 핵심 인물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씨가 착용한 방 클리프앤 아펠 목걸이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자수서를 특검에 제출하였습니다. 김건희 씨에게 6천만 원짜리 목걸이를 건넸다는 서희건설의 자백은 모조품 해명을 한 번에 무너뜨리고도 남았습니다. 특검의 압수수색 당일 제출된 자수서에는 관심에서 조금 멀어졌던 명품 브로치와 귀걸이 선물까지 상세히 담겼습니다. 위기에 몰린 서희건설의 고해성사, 김 씨 구속에 치명타가 됐습니다. 김 씨 사돈집에서 발견된 비어있는 명품 시계 상자를 둘러싼 의혹도 뜻밖의 쉽게 풀렸습니다. 직접 시계를 산 인물은 수천만 원짜리 시계를 건넸지만 500만 원만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본인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줄 상황이 다 왔는데도 안 주는데 섭섭하죠. 아, 난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김건희 씨를 둘러싼 의혹을 전방위적으로 수사하는 특검에 최대한 협조하려는 취지로 보이는데 이런 분위기가 또 다른 인물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통일교 측과 김건희 씨, 또 통일교 측과 국민의힘 사이 연결고리라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김 씨에게 통일교 측의 명품 선물과 청탁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지만 전 씨는 모두 잃어버렸다고 주장합니다. 특검은 전 씨를 오는 18일 소환해 지금까지 수사된 내용의 전반을 확인한다는 계획인데 전 통일교 간부 윤영호 씨는 물론 김건희 씨까지 구속된 상황인 만큼 전 씨 진술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춘석 의원과 보좌관이 혐의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추가 소환 여부와 신병 처리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승민 기자입니다. 무소속 이춘석 의원이 경찰 조사에서 주식 차명 거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의원은 그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7시간 넘게 조사받았습니다. 오늘 조사도 성실히 받았고 앞으로도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차명 거래 자체는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의원이 그동안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온 만큼 입장이 크게 달라진 겁니다. 차명 거래 아니라는 입장은 지금도 같으십니까? 우리를 일으킨 거에 대해서 하여튼 국민들에게 깊이 사죄드리고 경찰이 이틀 연속 불러 조사한 보좌관 차모 씨도 차명 거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차 씨 명의로 인공지능 관련주를 거래하는 모습이 포착돼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이 의원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인공지능 분야를 담당하는 분과장을 맡고 있었는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인 겁니다. 경찰은 이 의원의 진술 내용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추가 소환 여부와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이승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사법, 언론 등 3대 개혁 특별위원회가 닻을 올리고 입법개혁 속도전에 들어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구속되면서 야당과는 한층 더 거리를 두고 있는데 이 같은 강경 일변도가 부담으로 작용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특유의 추진력으로 강경 노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광석화 개혁을 약속대로 검찰, 언론,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잇따라 출범하며 속도전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개혁의 골든타임입니다. 추석 전에 사법개혁을 완료한다는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8월 국회 본회의에서도 방송법을 처리했던 폭풍 기세 그대로 방송 3법에 마침표를 찍고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까지 밀어붙인다는 구상입니다. 국민의힘이 무제한 반대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선다 해도 협상은 없다는 게 원칙입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오직 국민과 당원만 바라보며 민생 개혁의 길을
완주해 나갈 것입니다. 악수는 없다. 여야 관계가 아니라는 말 그대로 국민의힘과 거리 두기는 분명합니다. 헌정사 최초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을 고리로 비상계엄 내란에 대한 단죄는 정치적 흥정 대상이 아니라며 국민의힘 의원 전반으로 공세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지도부도 이런 노선을 적극 지지합니다. 내란 사적 권성동, 추경호, 윤상현, 나경원 의원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합니다. 다만 협치가 실종된 지금 상황이 이재명 정부 통합 기조에 정면 배치된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부담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민주당의 어르신들, 상임 고문단이 뼈 있는 쓴소리를 전한 이유기도 합니다. 실이 멸렬되는 것보다 훨씬 나아나 지나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난 드리고 싶어요. 죽도 밥도 아닌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 취임식 성격의 국민 임명식에 보수 야당과 보수 계열 전직 대통령이 약속한 듯 불참한 것도 정 대표의 이런 행보가 영향을 줬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정 대표는 야당답게 악수할 수 있는 상대가 되달라고 촉구합니다. 저도 정상적이고 건강한 야당 파트너와 함께 민생을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정 대표가 정치 선배들의 과유불급 조언을 받아들여 협치에 나설지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윤곽이 드러나게 될 텐데 새 야당 대표의 성향과 전국 구도가 변침을 결정하는 가늠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비전, 혁신, 경쟁이란 취지가 무색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 탄핵 공방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과거 태극기 부대 겨냥 마케팅부터 이번 전당대회에서의 배신자 소란까지 악순환을 풀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광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탄핵 찬성 후보를 향한 배신자 야유의 고성과 욕설, 대선 패배 상흔이 고스란히 남은 국민의힘의 현주소입니다. 예전에도 집안 싸움은 종종 극한 대치로 이어졌습니다. 친이 친박, 친박 비박의 길고 긴 내부 투쟁 역사, 이 설전으로 시작됐습니다. 양파처럼 까도 의혹이 계속 나오는 후보. 양파 껍질은 벗기면 벌수록 양파만 나오고 속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8년 전 초유의 현직 대통령 탄핵으로 지지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며 당권 싸움 양상도 달라졌습니다. 탄핵을 부정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극렬 지지층, 태극기 부대를 겨냥한 마케팅이 등장한 겁니다. 입당 4개월 차 정치 초보가 태극기 표심을 등에 업고 제1야당 최고위원에 당선된 게 대표적입니다. 노래까지 불러가며 구애한 결과였습니다. 저와 함께 노래 불러볼까요? 태극기 휘날리며. 성공 사례는 경쟁에 불을 붙였습니다. 카우보이 모자 착용에 거수 경례 같은 퍼포먼스는 기본. 국정농단 주요 증거인 태블릿 PC 조작설까지 공개적으로 거론됐습니다.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좀 무게중심을 두고 계시는 겁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거 연전 연패, 당세가 쪼그라들수록 콘크리트 지지층 목소리가 더 과대 반영되며 수도권, 중도를 바라봐야 한다는 후보는 번번이 고배를 마셨습니다. 이제 와서 탄핵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 우리는 바로 탄핵 부정당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통령 탄핵,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수백만 구독자를 배경으로 하는 보수 유튜버가 페달을 밟고 선택적으로 정보를 흡수한 강성당원이 뒤를 바치며 더 조직적으로 당내 여론을 흔듭니다. 윤어게인 활동과 전당대회 소란의 당사자, 전한길 씨 앞에 최고위원 후보자 4명이 나란히 앉아 구명운동에 나섰고 출입 금지를 한다는 것은 일종의 보복 조치가 아닌가 생각하고 당 지도부에 강력히 요구를 했고 적절한 정도의 얘기를 했을 뿐인데 당정객들의 호응이 굉장히 컸던 거죠. 계엄은 비상대권이라는 탄핵 반대 주자 김문수 후보에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란 질책까지 나왔습니다. 끊지 말라고. 왜 급쟁입니까? 저 김문수 보니까 진짜 따지고 싶고 전한길 면접 보러 가느냐 이런 데 프레임 짜여가지고 피한다면 비겁하다고 생각해요. 보수 유튜버의 극단적 주장에 전당대회 판세가 요동치면서 당권 경쟁 투표 방식에 대한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당원 투표 100%에서
당원 투표 80%, 일반 국민 여론조사 20%로 바뀌었지만 강성 지지층 과표진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중심을 잡아줘야 할 의원들은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막상 선거전 자체는 관망하는 분위기입니다. 당 권력 진공 상태를 틈탄 강성 마케팅, 특단의 대책 없인 또 반복될 거란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정부가 매년 발간해온 북한 인권보고서를 올해는 제작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반발을 의식한 대북 유화책이란 시선이 일반적인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하루는 보안원들이 동네 사람들 다 모이라고 했습니다. 가보니까 한 청년이 꽁꽁 묶여 있었습니다. 지난해 통일부가 북한 인권보고서 발간과 함께 제작한 영상보고서입니다. 남측 영화를 본 청년이 총살을 당했다는 증언으로 보고서 곳곳엔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태가 탈북민들의 목소리를 통해 적나라하게 담겼습니다. 탈북민 649명의 증언이 바탕이 됐습니다. 하지만 통일부는 올해 보고서를 발간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수집된 진술이 많지 않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지만 새 정부 들어 잇따른 대북 유화책과 무관치 않다는 게 일반적인 시선입니다. 인도적 지원과 병행돼서 인권 증진을 얘기하면 설득력이 있지만 그것은 일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세적으로 북한 인권을 강조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입국한 탈북민은 연간 200명가량으로 제3국에서 길게는 10년 넘게 체류하고 들어온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최신 북한 상황에 대한 증언이 충분치 않아 실무적인 어려움도 크다는 게 통일부 입장인데 국제사회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 또 하나는 북한의 인도주의적 지원의 문제인데 이것은 정부의 성향과 상관없이 꾸준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인권은 보편적 개념으로서 국제사회가 다 주목하고 있는. 북한 인권보고서는 북한 인권법 제정으로 지난 2018년부터 매년 제작됐고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부터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통일부는 북한 인권조사 결과에 대한 국회 보고는 법률에 규정돼 있지만 보고서 발간은 별도로 규정된 사안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3년 6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미러 정상회담이 미국 알래스카에서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의 엘먼도프 리처드슨 기지에서 만났습니다. 뉴욕 연결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수균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1대1 정상회담이 3대3 정상회담으로 바뀌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1대1 회담 이후 다른 참모들이 함께하는 오찬을 겸한 이 확대 회담으로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1대1 회담이 오늘 갑자기 3대3 회담으로 변경됐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3대3 회담에 미국 측에서는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가 배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찬을 겸한 확대 회담에는 이들에 더해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함께할 예정입니다. 이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전망을 말할 수 없다며 회담이 여의치 않으면 회담장에서 걸어나가 예상보다 일찍 집에 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집권 1기 때인 지난 2019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하노이 정상회담 때와 같은 노딜 협상도 불사하겠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또 이번 회담에서 문제 해결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에 나설 수도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다만 러시아 전쟁 휴전을 빨리 보고 싶다며 사륙이 중단되길 원한다면서 휴전 관련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행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이 성사되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함께하는 3자 회담 혹은 일부 유럽 정상까지 참여하는 다자 회담을 통해 종전 협상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점령지를 둘러싼 영토 재획정 문제가 회담에서 논의될 것이라면서도 결정은 우크라이나가 해야 한다며 우크라이나가 적절한 결정을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를 대신해 협상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협상 테이블을 만들어주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미국과 유럽이 공동으로 우크라이나에 안전보장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북미와 유럽의 이 외교 안보 동맹체인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형태는 아니라며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에서 많은 재계 인사들을 데리고 오는 건 좋지만 경제협력은 진전이 이루어지면 논의할 것이고 전쟁을 끝내기 전에는 미국과 사업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I'm not here to negotiate for Ukraine. I'm here to get them at a table. And Vladimir Putin wanted to take all of Ukraine. If I wasn't president, he would right now be taking all of Ukraine. But he's not going to do it. 네, 러시아 역시 미국과의 정상회담이 생산적으로 마무리되길 기대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이 전용기에서 정상회담과 관련한 문서 작업을 진행했다며 이번 회담이 생산적으로 마무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핵심 의제는 우크라이나 전쟁 위기 해결이지만 미국과 러시아 간 경제 협력과 세계 안보 문제도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번에 이 트럼프 대통령과 최소 6시간에서 7시간에 걸쳐 정상회담을 진행할 전망입니다. 특히 확대 정상회담에는 키릴 드미트리예프 러시아 해외투자 경제협력 특사가 참석해 우크라이나 상황을 포함해 북극 개발 등 경제 분야와 양국 관계 회복 등 모든 분야에 대해서 논의할 전망입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은 지난 2021년 6월 조 바이든 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만남 이후 4년 2개월 만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Мира и между нашими странами, и в Европе, да и в мире в целом, если мы к следующим этапам выйдем на договоренности в области контроля над стратегическими наступательными вооружениями. 네, 여전히 우크라이나에서는 포성이 이어지고 있는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공정한 평화를 기대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세계 이목은 미러 정상회담에 쏠려 있지만 이번에 알래스카로 초청받지 못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이 공정한 평화와 향후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3자 정상회담으로의 길을 열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러시아 측의 현재 의도와 알래스카 회의 준비 상황에 대한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의 보고서를 기대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회의가 우크라이나, 미국, 러시아 간 이 3자 형식으로 정상 간의 실질적인 논의와 공정한 평화를 향한 진정한 길을 열어야 한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날 때이며 러시아가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면서 미국을 믿고 있고 언제나 그렇듯이 가능한 한 생산적으로 일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영국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단결을 과시했고 트럼프와 절친한 것으로 유명한 하비에르 밀레이 이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이어가며 전날 밤까지도 외교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동부의 병력을 보강했다면서 전선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러시아군의 시도를 막아내는데 성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 주에 반도체 관세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지 않으면 높은 관세를 맞게 될 거라며 또 으름장을 놨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비행기에서도 관세를 빼놓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반도체입니다. I'll be setting tariffs next week and the week after on steel and on, I would say, chips and semiconductors. We'll be setting sometime next week. 이번 발언은
자신의 관세 정책으로 미국 경제가 화랑이며 푸틴 대통령이 여기에 관심을 보인다면서 나온 것입니다. 트럼프는 푸틴이 1년 전 바이든 경제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트럼프 경제에는 관심이 있다면서 자동차, 인공지능 공장 등 수백 개의 공장이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으로 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된다는 이전 입장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We're going to have a rate that is going to be lower at the beginning. Then that gives them a chance to come in and build. And very high after a certain period of time. 철강과 반도체에 대한 관세는 상호 관세가 아닌 품목 관세로 무역 확장법 232조의 근거에 부과합니다. 무역 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미국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을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는데 철강에는 이미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국제사회가 플라스틱 오염에 대응하는 구속력 있는 협약 마련에 또다시 실패했습니다. 협약과 관련한 향후 논의가 어떻게 될지도 불분명합니다. 한상옥 기자입니다. 플라스틱 규제 협약을 만들기 위해 5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 속개 회의가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185개국은 예정됐던 협상 종료일을 하루 넘기면서까지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를 끌어내지 못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플라스틱 생산 감축 의무화였습니다. 유럽연합과 영국, 캐나다 등은 플라스틱 생산을 줄이고 플라스틱에 사용되는 독성 화학 물질을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협약에 담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등 산유국들은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반대하면서 폐기물 관리 강화, 재활용으로 오염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The discussion centered around a certain avenue and a certain pathway and did not include recycling and waste management and the robustness that is required there. 각국 대표단은 플라스틱 생산을 제한하려는 노력이 미국의 반대에도 막혔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달 25일 플라스틱 생산 목표 같은 비실용적인 포괄적 접근 방식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각국이 관련 협약을 수용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협약과 관련한 향후 논의가 어떻게 될지도 불분명합니다.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협의 재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더 이상의 논의가 무의미하다는 나라들도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Every day we fail to agree an effective treaty, more people are suffering from the scourge of plastic pollution. Together with our allies, we will never stop fighting. We don't have any other choice but to agree global rules that protect human health and the environment over short-term interests of the petrochemical sector. 전 세계적으로 해마다 새로 생산되는 플라스틱은 4억 톤이 넘고 그 가운데 절반은 일회용입니다. 플라스틱 폐기물의 15%는 재활용을 위해 수거되지만 실제로 재활용되는 비율은 9%에 불과하며 거의 절반인 46%는 매립지에 버려지고 17%는 소각되며 나머지 22%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폐기물로 남습니다. YTN 한상옥입니다. 국내 3위 에틸렌 생산업체인 여천 NCC가 최근 부도 위기에 몰렸다가 긴급 자금 수혈로 간신히 되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석유화학 업계의 장기 불황 속에 이번 사태가 시작에 불과하다는 우려가 큰데요. 정부는 조만간 석유화학 산업 구조 개편 방침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여천 NCC는 지난 1999년 하나와 DL그룹이 나프타 분해 설비를 합쳐 세운 합작사입니다. 산업의 쌀로 불리는 에틸렌이 주력으로 생산 능력은 LG화학과 롯데케미칼에 이어 국내 3위입니다. 8, 9년 전만 해도 500대 그룹 중 연봉 1위이자 조단위 영업이익을 내던 알짜 회사였지만 3년 전부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 석유화학 업계가 중국발 공급 과잉의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엔 누적된 적자로 부도 직전까지 갔는데 추가 지원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던 DL그룹이 자금 지원에 나서기로 하면서 겨우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사태 책임 등을 두고 하나와 DL그룹 사이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벼랑 끝에 몰린 석유화학업계의 현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3대 석유화학 단지 가운데 여수산단에선 LG화학과 롯데케미칼의 일부 생산 라인이, 울산산단에선 효성화학 등 일부 라인이 생산을 멈췄습니다. 충남 대산산단에선 H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이 통폐합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촉발해놓은 공급 과잉이라는 문제는 앞으로 한 3, 40년 동안 계속될 문제예요. 우리의 석유화학 산업의 체질을 완전히 새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석유화학업계는 구조조정과 설비 통합 등으로 범용 제품 경쟁력을 높이고 고부가가치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위기 극복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는 이달 안에 석화산업 구조 개편 방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SPC 삼립공장, 포스코 ENC 건설 현장 등 일터에서 노동자가 일하다가 숨지는 사고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각 부처에서도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유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19일 SPC 삼립공장 크림빵 생산 라인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졌습니다. 최근 감전 사고가 난 포스코 ENC가 시공한 현장에서는 붕괴 사고, 천공기 끼임 등으로 인한 노동자 사망 사고도 잇따랐고 또다시 이번 인명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 참담한 심정과 무거운 책임을 통감합니다. 지난 8일에는 DL건설의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추락, 끼임 등 산재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지난해만 827명에 달합니다. 하루 2명 이상이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셈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사고 사망 만인율, 즉 근로자 10,000명당 사고 사망자의 비율은 OECD 국가 평균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통령까지 나서 산재 감축 의지를 밝히고 예방 대책 마련을 지시한 건 물론 면허 취소 등 초강수 대책도 언급했습니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위법 행위에 대한 감독 강화, 인허가 취소 규정 신설 등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전문가들은 처벌 강화만이 능사가 아니라며 예방에 초점을 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현재도 제재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예방 시스템이다. 우리 의무 주체들이 예방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고 공사기간 압박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이미 있는 안전규칙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현장 실태를 잘 관리, 감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적정 공기는 올해 말까지인데 이걸 뭐 3개월 단축하라, 6개월 단축하라 이런 현재 그 어떤 의압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노동자가 안전한 사회를 위한 의미 있는 발걸음이 시작될지 주목됩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대한적십자사에 비트코인 1개를 기부한 국내 첫 가상자산 기부자가 나왔습니다. 적십자사는 이를 현금화해 1억 6천여만 원을 마련했는데요. 향후 새로운 나눔 문화로 자리 잡을지 주목됩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적십자사가 국내 최초로 비트코인을 기부금으로 받았습니다. 후원자는 고액을 꾸준히 기부해온 77살의 개인 투자자 김거석 씨입니다. 김 씨는 지난 11일 적십자사에 자신이 가진 비트코인 1개를 쾌척했습니다. 지난 5월 비영리법인이 가상자산을 기부받을 경우 현금화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거래를 허용한 데 따른 겁니다. 업비트 거래소를 통해 코인을 넘겨받은 적십자사는 12일과 13일 이틀간 0.5 비트코인씩 분할 매도해 1억 6,300여만 원을 마련했습니다. 적십자사는 전액을 수혜 이재민과 취약계층 의료 지원에 사용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12월 1억 원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김 씨가 적십자사에 후원한 누적 기부금은 9억 6천여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김 씨는 첫 디지털 자산 기부 주인공이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언제든 저희한테 전화 주시면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 지갑을 안내해드리고 편하시게 가상자산 기부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움드리겠습니다. 다만 모든 코인이 아닌 원화 거래소 3곳 이상에서 공동으로 거래 가능한 코인만 기부할 수 있습니다. 탐욕뿐인 투기 수단으로 취급받던 가상자산이 새로운 나눔 문화 확산의 촉매제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새만금 개발청장 등 관계자들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8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조계에선 배상액이 통상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보다 높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항소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신기혜 기자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제기된 건 지난 2022년 국회였습니다. 제보 내용에 따르면 김앤장 변호사 30명가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이 청담동의 바에 합류를 했습니다. 제가 저 비슷한 자리에 있거나 저 근방 1km 안에 있었으면 저는 뭐 걸겠습니다. 이건 뭐 것이죠. 이런 식으로 국무위원을 모욕하는 거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끼고요. 한 전 대표는 이것이 허위 사실이라며 김의겸 새만금 개발청장과 의혹을 최초 보도한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고 10억 원대 손해배상도 청구했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지 3년 만에 김 청장 등이 한 전 대표에게 8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쟁점은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충분한지,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보도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등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담동 술자리가 실제로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자리가 있었다는 얘기 자체가 허위라고 봤습니다. 더 탐사의 보도와 관련해서도 술자리가 있었다고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통상 인정되는 위자료의 액수보다는 높은 배상액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통상 손해배상 소송의 위자료 액수는 3천만 원을 넘기지 않는데 의혹 제기 당시 한 전 대표 등의 지위와 의혹의 파급력을 고려해 정한 액수로 보인다는 겁니다. 김 전 의원 측은 선고 직후 언론의 책임을 제약하는 판결이라며 사실상 항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현재 이 사건으로 김 전 의원 등의 1심 형사재판도 진행 중인데 형사재판 결과가 손해배상 항소심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멸종위기 곤충인 장수하늘소 15마리가 광릉숲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 방사는 단순한 종 복원을 넘어 인공환경에서 자란 개체가 자연으로 돌아가는 생태적 귀향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갑옷 같은 날개와 기다란 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딱정벌레인 장수하늘소입니다. 1968년 곤충 가운데 처음 천연기념물로 지정됐지만 개체 수가 급감하면서 2012년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 됐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경기도 포천 광릉숲이 유일한 서식지입니다. 2015년부터는 인공사육 기술을 개발해 복원 연구가 이어지고 있고 2018년부터는 사육장에서 자란 개체를 매년 숲으로 돌려보내는 귀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광복절을 상징하는 숫자 15에 맞춰 15마리가 숲으로 날아갔습니다. 이로써 자연으로 돌아간 장수하늘소는 모두 86마리. 마음껏 날아다니며 자연에서 만난 장수하늘소와 서로 짝짓기를 통해 유전적 다양성을 높여간다면 올해 조사에서는 방사한 개체와 별개로 야생 장수하늘소 3마리가 추가로 발견돼 복원 효과에 대한 기대도 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방사가 단순한 복원을 넘어 인공환경에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귀향이자 해방의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전남 여수에서 모두 18명이 탄 배 2척이 불이 나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전남 여수 만성리 해수욕장 앞바다에서 우리 국적 2692톤급 석유 제품 운반선과 24톤 용달선에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60대 선장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30대 미얀마 국적의 선원은 온몸에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선원 1명도 경도 화상을 입었지만 구조된 나머지 15명은 건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충북 청주시 운천동에 있는 아파트가 무너질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돼 주민 수십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현장 확인 결과 1층 한 세대 베란다 쪽 콘크리트가 1m 정도 갈라져 있었고 안전을 위해 해당 동 주민 65명이 대피했습니다. 이에 청주시가 진행한 긴급 안전진단에서 구조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주민들을 귀가시켰습니다. 어젯밤 9시 10분쯤 인천 가좌동에 있는 플라스틱 제품 도장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모두 퇴근한 시간이라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연기가 많이 나면서 불을 끄는 데 4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쪽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습니다. 이 지역은 200m 앞도 내다보기 힘듭니다. 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차간 간격 넉넉히 두시고 안전운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찜통더위가 기승입니다. 대부분 지방에 폭염특보가, 특히 남부지방에는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바깥 활동을 자제하시고 수시로 수분 섭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밤사이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서울에도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서울의 현재 기온 25.6도, 청주 25.5도, 그리고 부산 26.5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는 찜통입니다. 서울이 31도, 춘천 32도, 대전 34도, 대구는 35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대체로 맑겠지만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는 오후 늦게부터 저녁 사이에 비가 조금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